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새벽이 지나면서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반 인천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한 데 이어 새벽 2시 이후에는 서울 서남 서부권, 동남 동부권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했습니다. 강원과 충북, 전북 등 다른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 역시 대부분 해제된 상태입니다. 전남 목포와 영암, 무안, 신안 등 전남 서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폭풍 해일 경보는 새벽 4시 반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제주도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고 제주도 산지와 남부 중산간, 북부 중산간 등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공원 담장이 무너지고 아파트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많은 비에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선 화물차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곳곳에 옮겨 붙은 불로 주변은 온통 붉은 빛으로 이글거립니다. 경기 평택시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승용차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빗길에 일단 미끄럽다고 봐야죠. 차량을 충격하고 지금 가대를 미끄러지면서 이제 가대를 박은 거예요. 몇 시간 뒤 충북 옥천군 옥천읍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레일러가 갓길을 넘어 도로 밖까지 넘어가며 사고 수습을 위해 한 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빗속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423대 규모 아파트에선 전기 공급이 1시간 40분 동안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과 해당 아파트 측은 폭우에 꺾인 가로수 가지가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덮치며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 옆 도로에 방금 무너져 내린 듯 돌무더기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쏟아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공원과 도로 사이 세워진 담장이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5m 높이의 담장이 7m에 걸쳐 무너진 탓에 구청 등이 나서 임시 조치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빌라 지하 1층이 집중호우에 침수되고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를 가로막아 소방당국이 복구에 나서는 등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에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짧은 기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500년 넘게 쓰이던 장마라는 용어도 이제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마란 여름철에 오랜 기간 이어지는 비를 뜻합니다. 장마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1500년대 중반인데 올해 한자어인 장과 비를 의미하는 말을 합성해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장마는 보통 남부지방은 6월 중순, 서울 등 중부지방은 6월 말에 시작해 한 달가량 이어지다가 7월 말에 끝납니다. 하지만 최근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런 여름철 장마 패턴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장마에 버금가거나 장마철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은 시민 혼란을 우려해 지난 2008년부터 공식적인 장마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학계에서도 이제는 장마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0월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장마 용어 재정립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젠 장마라는 용어를 역사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2년간에 걸쳐 평가했다면서 적합성은 확실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며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설명했습니다.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평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을 하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 IAEA가 실효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 발생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 IAEA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가 그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IAEA가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IAEA 전문가 그룹의 합리적인 평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7문장짜리 회신을 보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여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왔다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류 계획을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며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미 국무부는 IAEA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방식으로 평가 보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전기준은 모든 IAEA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고 전리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에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와 과학자들과 방류 계획에 대해 이미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에도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등 일본 발표를 지지해왔습니다. A lot of countries in the region and I think the UN as well have said it's not a great idea. What's his position? I expect that will be discussed. I will also convey that the Prime Minister has announced that he will join the United States in announcing a new 2030 target.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염수를 지상 탱크에 저장할 경우 태풍이나 지진 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방류가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사능 오염 전문가의 말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던 외교부의 판결금 공탁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며 판결금을 받지 않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외교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의 변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양할머니 의사를 공탁 담당 부서에서 고려해 외교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전기요금의 합산에 부과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의결하면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합니다. 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방통위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의결 과정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부산 기장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갑자기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유기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산 이력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사라진 아기들을 찾는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아 살해 유기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해서 관련 수사가 친모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부 40대 이모 씨.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도 출산도 몰랐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구속 송치된 부인과 달리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유기 사건에서도 친모와 친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겐 영아유기, 친부에겐 영아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기를 건네는 현장에 둘이 같이 나갔다고 인정했는데도 엄마가 유기를 주도했고 아빠는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기도 과천 50대 여성과 관련해서도 친모에게만 수사가 집중될 뿐 친부인 남편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9년 동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47명 가운데 남성은 78명, 17%로 집계됐습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죄의 처벌 대상이 직계존속, 보통 부모인 것을 고려하면 피의자 10명 가운데 친부는 2명도 안 되는 셈입니다. 수사기관부터 친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다 법률 조항도 여성을 가해자로 전제하다 보니 친모만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아 살해와 관련된 법 문구 자체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사실상 여성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실제 입건 건수도 여성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친부도 아이를 함께 낳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전망이 구축되고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부모가 끔찍한 범죄에 내몰리는 일도 어린 목숨이 쓰러지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 1명은 방탄조끼까지 입고 돌격용 소총을 무차별 난사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밤 8시 반쯤 필라델피아 킹스의 신거리에서 총성이 잇따랐습니다. 발견된 탄피만 50여 개, 한 괴한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습니다. 성인 남자 5명이 숨지고 2살과 13살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며 도망가는 40세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Our officers were able to apprehend the male in the rear alley of 1600 Fraser Street. And when they did, this male was wearing a bulletproof vest with multiple magazines in the vest. He also had a scanner and an AR-style rifle and a handgun. 전날 밤 늦게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차장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이들 외에도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So a little before midnight, just before July 4th,
We had a shooting. It appears that we had multiple victims that were shot. Probably 3 of them were transported to Harris Southwest. 5 more victims were transported to John Peter Smith. 앞서 지난 2일 새벽에는 볼티모어의 지역 축제에서 괴한이 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축제 때 발생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동기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I know that when it comes around holidays where you light up fireworks, some people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do shootings, to disguise their gunshots as fireworks. 미국은 지난해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의 한 공원에서 백인 청년이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며 총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랐다며 총기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시 오염수 관련 기사가 오늘의 첫 번째 기사인데요. IAEA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제는 일본이 언제 방류를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네, 먼저 볼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제목에 보면 이르면 이달 방류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올 봄에서 여름쯤 방류할 걸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IAEA 사무총장과 일본 총리가 만난 어제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존 방침에 변경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르면 이번 달에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겁니다. 자, 다음 면도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사를 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2가지 정도 전망을 더 소개했는데요. 먼저 기시다 후미오 총리 8월 중순 이후에 개각과 또 자민당 간부 인사 등 인적 쇄신을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 즈음 방류를 시작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악재를 먼저 털겠다는 측면에서 시기를 조절할 거라고 보는 관측이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여름철 해수욕 시즌을 피해서 시기를 조금 미루자는 건데 오염수 관련 소문에 의해서 어민 등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8월 중하순까지 이어지는 해수욕 시즌만큼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의 여론을 살펴서 시기를 조절할 거란 전망도 오늘 아침 신문들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좀 이런저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일본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 관련 기사네요. 조선일보의 최근 날씨 경향에 대해서 좀 쓴 기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6월 날씨를 돌아보면 기온은 더 오르고 비는 더 쏟아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이 오른쪽이 바로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중에서 위쪽 빨간색 그래프는 올해 6월의 평균 기온, 아래 회색은 평년 6월의 평균 기온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도 이상 웃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6월 25일부터 엿새간 1차 장마 기간 동안 내린 비가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고요. 회색은 평년 6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인데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6월에 벼락친 횟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폭우나 폭염뿐 아니라 낙뢰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면은 오전에는 폭우, 오후에는 폭염, 극과 극 날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 걸로 기상청에서는 내다본 건데요. 보통은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채워지면서 선선한 경우가 많고 또 비와 더위는 하루 건너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전과 오후 사이에 큰 변덕을 부릴 걸로 본 겁니다. 젖은 대기를 말릴 틈도 없이 햇볕이 지표를 데우면서 전국이 습식 사우나에 갇힌 것처럼 더울 걸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고 다들 이제 동남아 날씨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장마라는 용어가 정말 이제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인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로스쿨 블랙홀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로스쿨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리트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올해 리트 지원자가 17,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19%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65%나 급증한 겁니다. 리트 응시자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기사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었는데, 하나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으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로스쿨로 눈을 돌렸다는 점을 꼽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직장인들이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7급 공무원 응시 현황, 또 행정고시 응시 현황이 지금 비교가 돼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가장 아래쪽에 나온 게 이제 5급 행정고시 응시자 수인데 2021년에 12,000여 명이었다가 올해는 9,000여 명까지 줄어서 무려 2년 만에 25% 가까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나온 게 7급 응시자 수인데요. 역시나 지원자가 줄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투자한 시간은 상당한데 막상 공무원이 되면 그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면서 차라리 전문직 자격증이 낫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경험한 일부 직장인들은 전문직 자격증이 있으면 노후 대비가 될 거라면서 퇴근 후에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로스쿨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늘면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겨레 기사인데요. 보통 이제 학폭이 발생을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하는데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전라남도 한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한 학년 선배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학폭 신고가 들어가서 가해 학생들은 전학 등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같은 고등학교에서 만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은 공고에 진학을 하고자 했는데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공고에 이미 가해 학생들이 먼저 진학해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은 공고 등 비평준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공고가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은 학교에 갖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조금 난감한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고가 하나뿐이라서 피해 가해 학생 분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도 했는데요. 수도권의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 학급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6년 내내 함께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피해자 의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묘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피해자가 무조건 우선시되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포츠 기사인데요. US 여자 오픈 벌써 그 박세리 선수가 맨발 투혼을 펼친 게 25년이나 지났네요. 네. 6일부터 US 오픈이 지금 대회가 시작이 되죠. 네. 네. 뭐 이 맨발 투혼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또 세대 세대가 차이가 갈리죠.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US 오픈은 박세리를 시작으로 뭐 박인비, 그리고 지은희, 유수연, 전인지 등 총 11번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한 대회입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챔피언 자리를 내줬는데요. 이번에 다시 22명의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을 필두로 이미 한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지은희, 유소연, 전인지, 박성현, 이정은, 김아림이 다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KLPGA 회원 선수들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되는데 상대 선수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2위 넬리 코르다를 비롯해서 만년 우승 후보 렉시 톰슨, 또 디펜딩 챔피언 이민지, 신의 인러닝 등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회에서 3회 우승 경험이 있는 골프 여제죠. 소렌스탐이 53세의 나이로 최고령 출전을 하게 되고요. 2014년 우승자 미셸 윈은 고별전을 치르게 됩니다. LPGA 투어는 박세리의 US 오픈 우승 25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다큐멘터리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회만큼이나 기대를 많이 모으게 됩니다. 네, 정말 US 오픈의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선구자죠. 박세리 선수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주한 중국 대사의 설화 등으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양국 외교당국자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최영삼 차관보는 어제 오전 중국 외교부에서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조치 등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순 부부장은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국 관계 정치적 토대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측이 반드시 이 원칙을 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에 등장해 러시아는 매우 단결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 밀착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연대를 더욱 강화하자며 호응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용병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나타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으며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무장 반란 시도에 함께 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용병 반란 때 러시아를 지지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을 비난했습니다. Долгое время у наших границ внешними силами реализовывался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из соседней с нами страны Украины фактически враждеб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антиросси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호응했습니다. 회원국들이 연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의 케이크를 키워야 한다면서 미국에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反对保护主义、单边制裁、泛化国家安全概念，反对搞筑墙设垒、脱钩断链。 정상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다른 나라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44%, 31억 명을 포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9번째 회원국이 된 이란 대통령은 이 기구는 위대한 가족을 상징한다며 함께 패권주의를 제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백악관에서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난 2일 저녁 백악관에서 경호국 직원이 순찰을 돌다 백색 가루를 발견해 신고했고 소방관이 출동해 성분 분석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동 검사 결과 가루 정체는 코카인으로 확인돼 백악관에 반입된 경위 등에 대한 경호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수입 김치 가운데 85% 정도는 아스파탐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건의 84.5%인 1,468건에 아스파탐이 원재료로 사용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빵류나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은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김치 제품은 기준이 없어 제조 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용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주거 안정 대책인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그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전세난을 고려한 조치가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요,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 계약의 약 52.4%에 해당되는 전세 계약이 역전세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역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그 전세 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 보증금 시세가 낮아서 그 차액만큼을 임대인인 집주인이 마련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임차인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 집주인에게 대해서 그동안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의 규제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죠. 60%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2년 전에 체결한 전세 보증금이 7억이었을 때 이번에 시세가 6억이 되면 그 차액인 1억에 한해서만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제가 가진 그 집주인이 가진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랑 기타 신용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나의 연간 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되는 규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나머지 기타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 상환액만 더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연간 소득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상당히 많이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DSR 40% 적용을 받으면 3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DTI 60% 적용을 받게 되면 5억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1억 7,500만 원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평균적으로 역전세 가구가 약 7천만 원 정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보고에 바탕으로 해서 나온 대책이고요. 왜냐하면 1억 7,500만 원이면 7천만 원을 반환하고도 남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저는 이전부터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향후 가격에 대한 전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도 작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 LTV 규제만으로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LTV 규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집의 가치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집의 가치가 5억에서 10억이 되면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대출 금액은 2억 5천에서 5억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였는데요. 이것을 갖다 이런 이유로 예외를 적용해가지고 저런 이유로 예외를 적용해주면 사실상 이 규제가 무력화돼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역전세난에 취한 집주인들은 상당수가 무리하게 갭 투자를 이용해서 다주택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집주인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전세 시세가 다시 상승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신호를 다시 시장에 줄 가능성이 커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제안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종부세 인하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잖아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지금처럼 60%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과세 표준 금액,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뺍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이라는 기본 공제금을 뺀 다음에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60%를 곱해
도입한 것이 종부세를 결정하는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세수 펑크 우려 때문에 80%로 되돌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공시지가를 낮춰가지고 세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고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면 이거 뭐 거의 조삼모사 같은 식의 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원래대로 60% 수준으로 유지해서 결국은 종부세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천명한 그 방침을 그대로 지키는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이번에도 공식화했거든요. 정부 같은 경우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1.8%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를 떠받들 유일한 지금 희망은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요. 그런데 이 민간 소비를 증가하는 것을 꺾지 않겠다는 취지로 종부세 부담도 낮춰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불가피하긴 하지만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세수 부족이 지금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지금 36조 원이 줄었다. 이런 지금 통계가 있는데 이런 감세 기조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뭐 세수 부족분은 매달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수가 들어온다 해도 뭐 최소 41조 원에 상당하는 세수 펑크가 연말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작년까지 세수 들어온 거에서 안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에다가 그다음에 뭐 올해 쓰는 예산을 불필요한 거 불용 그러니까 안 쓰고 남는 것이죠. 불용 금액을 합쳐가지고 뭐 추경 편성 없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이 두 개 보행을 합쳐서 낙관적으로 봐도 한 1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 2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은 여전히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 민간 소비를 촉진해서 이래서 지금 감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럼 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것을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전무하고 아직 세수를 재추계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물가 얘기도 좀 해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이제 2%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 요인은 좀 여전해 보이거든요. 물가를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이 됐었나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인 2.7%까지 낮아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그런데 뭐 가장 큰 요인은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5.4%나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높은 물가에서 이번에 다시 상승한 거라서 이 기저효과 요인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뭐 희소식이라고 하면요, 이 기저효과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물가 하락 추세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전월비 상승률이거든요. 전월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전년 동월이 아니라요. 전월비 상승률도 6월 달에는 0%였습니다. 5월 달에는 0.3%였거든요. 4월 대비. 그다음에 심지어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도 6월 달에는 5월 대비 0.1% 상승으로 5월 달에 0.3%보다 전월비 상승률도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이걸 보면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대책에서도 이런 물가 하락 추세를 꺾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물가 안정 방안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에너지 캐시백 이라고 해가지고 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원래는 7% 이상 절약을 하면 그 절약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는 제도였는데요. 네. 이것을 3에서 5% 이상만 절약을 해도 더 많은 현금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7월, 8월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석유류 가격이 사실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경유값이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택시, 버스 같은 생계형 종사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요금 하반기 인상을 자제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또 대폭 낮아졌습니다. 1.4%까지 낮아졌는데 이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요인은 수출 감소에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도 잠재 성장률 수준이 2.0%에 못 미치는 1.8%밖에 성장을 못해서 경기 침체 내지 둔화를 공식화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반도체 업황, 우리나라 단일 품목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에서 반도체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비 수출 감소액이 원래는 4.5%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했던 걸 6.6%로 늘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역시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가 늦어짐에 따라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1.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될 것이다. 반도체랑 IT 경기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수출 회복으로 상품 수지가 개선이 돼서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이제 하반기에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동원해서 15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경도 고려해야 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경기 침체를 공식화했는데요, 하반기에. 그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15조 플러스 알파라는 식의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수 부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7%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이것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 부족, 그다음에 경기 침체 대응 이것들 때문에 적자 국채도 발행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요?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계속 유발을 해서 결국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낮추는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시점을 늦출 뿐이다. 이것은 긴축적인 통화정책과도 엇박자를 내는 재정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세수 펑크는 확실시 되니까요. 감액 추경, 정치권에서 이걸 동의할 것은 만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학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세수가 적게 들어오니까요. 원래 연초에 우리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던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쓴다고 하면 적게 세수가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감액 추경을 해서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함으로써 차라리 물가를 조기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부는 한국은행과 정책 기조를 맞추고요. 그렇게 되면 4분기에 오히려 물가가 확실하게 하락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 한국은행에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전환을 하게 되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오늘 새벽 7시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인천과 인천에서 덕적도 등 7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0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인천에서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 1척이 운항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화도 하리에서 서검 등 내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나머지 4개 항로 여객선 5척은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에서 제주도 항로의 여객선은 선박 정비로 휴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부처를 콕 집어 이념 부처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현 정권의 주요 정책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부처로 지목했다고 전해진 기관은 통일부와 교육부, 환경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4곳입니다. 모두 최근 쟁점 현안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방향성,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혁파, 환경부는 원전 오염수 대응과 4대강 사업, 문체부는 관련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의 타성을 버리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짓 평화쇼에 취해 이 북핵 위협을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깎아내리고 철저한 안보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며 군사훈련을 등한시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가짜 평화에 매달린 5년이었음을 잊었습니까?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여권이 때 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지핀 것도 모자라 극우 인사를 내각에 앉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념 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여권과 생각이 다른 사교육단체나 노조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며 그 전에 법조 카르텔부터 혁파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문제 등을 부각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일 태세라 전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여야의 대리전으로 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척결 발언을 두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계획 변경에 김건희 여사 가족 땅 관련 의혹이 있다며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 군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강상면으로 바뀌면 6번 국도의 교통체제 목적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익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제기가 돼서 저한테 보고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봤자마자 야 이래서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이건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도로국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어온 귀국 신고 행보의 일환으로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사저에서 만나 귀국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이재명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혼하거나 별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등 이별한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이나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에서 40대 여성이 사실상 동거해온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일로 들어가세요. 네, 맞아요. 네, 뭐라고? 맞다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별 과정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건데 실제로 이별을 겪는 과정을 전후해 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남녀 9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혼과 별거, 동거 종료를 겪은 사람의 절반은 당시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나 동거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과 비교해 3.5배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별을 겪은 여성 3명 가운데 1명은 신체적 폭력을, 5명 중 1명은 성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교제 폭력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비혼 동거도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인 사이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긴급 주거 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발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어제 아침 7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지곡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두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3명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게 안에 있던 남성 2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요양병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43명이 대피했고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인간의 활동으로 여겨졌던 음악 분야에도 진출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창조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나 범죄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mp3 음원 파일을 사이트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악보로 변해 눈앞에 펼쳐집니다. 버튼 한번 누르자 익숙했던 발라드 곡이 모차르트풍 클래식으로 바뀝니다.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가 스타트업과 손잡고 선보인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AI가 그려준 악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유자재로 편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느껴졌던 편곡의 진입 장벽을 낮춰 창작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작권에 대해서 강화된 장치를 뒀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편집을 한 그 파일들을 저희 지닐이라 서버에서만 보관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게 빠져나가서 시중에 유통되면 그 보호장치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강조한 건 AI 기술로 인한 음악 저작권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락없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지만 사실은 AI로 만든 겁니다. 유사한 사례가 쏟아지자 업계에서는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 AI의 음악계 진출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포샵 앱을 더 사진을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의 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법적인 것들이 조금 더 제도가 보완되고 더구나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목소리를 모방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활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그 메시지를 텍스트로 만들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음성이나 이런 걸 좀 따서 그 음성을 가지고 엄마 나 뭐 누구한테 잡혔어 뭐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AI 기술 발달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쌓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밤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 한 30mm 안팎의 강한 비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고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여전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남아있어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에는 120mm 이상, 대전과 서울 도봉구, 경북 문경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에 동쪽 지역에도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장마 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다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